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좋은 강연들 두 가지를 들은 것 같습니다. 좀 최근에 어떤 화두가 4차 산업혁명, 어떤 세미나를 가도, 어떤 정부의 회의를 가도 다 4차 산업혁명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발표 중에 가장 훌륭한 두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16년 이후로 알파고와 이세돌의 어떤 격돌 이후로 한국에서 많은 또 광풍이 일었고, 또 유독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지만. 이제 한 가지 그래서 이슈가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이 정말로 혁명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뭐 버블이라든가 인터넷 버블 뭐 이런 하나의 지나가는 그냥 유행어인가,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이제 2016년 상반기 이후로 지금까지 한 2년 정도가 흘렀는데, 과연 그 이후로 달라진 게 무엇인가? 물론 이제 블록체인도 김승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비트코인도 이미 이제 하나의 버블을 넘어서 이제 없어져가는 현상이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지금 많이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분의 또 훌륭하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정말로 혁명인가, 과연 3차 산업혁명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어느 하나의 진화인가, 자연스러운 기술적인 진화인가, 아니면 정말 혁명인가. 혁명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사회적으로, 산업적으로, 경제, 정치적으로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표를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토론자분께서 하나 돌아가면서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하시고, 또 질문도 자유롭게 하고, 마지막에 플로어에서도 퀘션 앤서를 시간을 가지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최용관 블록체인 OS 부사장님께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가장 먼저 시키시는데요. 제가 이쪽 관련해서 이제 블록체인 쪽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 게 벌써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꽤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사회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적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끄트머리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접근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분산화나 분권화,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왜 지금에 뜰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수평적인 구조와 자율성에 대한 강조에 대해서 사회 조직론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과 국가가 주도했던 지금까지 자본주의에서 이후의 사회가 커먼주의 경제로서 넘어가는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은 일단 키워드로는 분권화, 분산화, 그 다음에 수평적 구조, 여기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용관 사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면서 기술적인 변화라든가 기술적인 진보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또 철학적인 측면들, 사회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전문가들은 이게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한 10년 전부터 아니면 20년 전부터 얘기되었던 기술이 진보되었던 하나의 기술이다, 이러기를 많이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는 예전에 어떤 데이터 마이닝이다, NLP다, 다른 이름으로 계속 연구가 되어 왔고, AI도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다른 이름으로 연구되었다는 거죠. 사물 인터넷도 유베쿼터스 컴퓨팅,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과연 기존의 그런 파라다임과 완전히 다른 것이냐, 계속 연구가 되어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지금 나온 상태인데, 또 블록체인도 김승유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존에 180여 개 다른 타입이 있는 거고, 또 한 10년, 20년부터 계속 연구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로. 그래서 과연 이거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혁명이라는 거는 기존의 파라다임과 완전히 틀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제 이런 그 기술적인 갑작은 어떤 발전에서 그런 어떤 윤리적인 측면들, 정책적인 측면들 상당히 우리가 관가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김승주 교수님께 마지막 발표에서도 GDPR이라고 이제 유럽에서 General 그 Directive for Policy Regulation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블록체인이 형성이 되려면 데이터를 일단 많이 모아야 되는데 개인의 어떤 동의 없이 많이 그 사업자라든가 어떤 업체가 끌어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하나의 이제 그 제동을 건 게 유럽 연합에서 어떤 그 데이터를 주는 어떤 그 권리를 거부할 권리, 그다음에 잊혀질 권리, 아니면은 이제 어떤 설명을 요구할 권리, 어떤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한 경우 왜 그런 알고리즘이 나왔는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굉장한 앞서간 개인적인 어떤 권리를 규정한 법인데 유럽에서 이번 이제 2018년부터 발효가 돼서 모든 유럽 연합의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그걸 다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최용관 부총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그 알고리즘의 어떤 팔러시 GDPR의 측면을 조금 김승주 교수님께서 그럴 때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뭐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다 모아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GDPR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도 좀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단번에 어떤 게 정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력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면 이제 사람이 유출되는 효과가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풀어놓으면 이제 블록체인이 해소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만 외국에서도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빨리 아무튼 어떤 가이드나 법제도를 고민해서 마련해내야 된다라는 데는 어떤 공감들이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분명히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큰 어떤 먼 미래 어떤 그것의 이상향을 보고 가야 된다는 데 저도 그런 동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가는 것이 아까 이제 말씀 얘기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라는 걸 일반인들이 알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단하게 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그 신박감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산업을 죽이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시범사업 한다고 그럴 때 너무 그냥 큰 거에서 막 할 것이 아니고 좀 진짜 실증 있는 거, 어떤 가시적인 거를 조금이나마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천천히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라는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어떤 서비스, 뉴스도 요즘에 자동 생성된 어떤 뉴스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충분히 어떤 그 윤리적인 측면들,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고 또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권리의 침해들, 프라이버시 침해들 그런 측면에서 유럽은 먼저 그런 어떤 법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는 약간의 그 메커니즘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일단은 이제 그 마켓이나 사회에 내보낸 다음에 이제 트라이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자 이런 식이고 유럽은 먼저 이제 그런 어떤 윤리적인 측면들, 사회적인 측면들 그런 이슈들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나가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님께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항상 뭐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좌장 신동희 교수님이 원래는 좀 한 명 한 명씩 얘기를 좀 하자 그랬었는데 예, 그게 뭐 깨졌어요. 그래서 두 개 이제 사실은 큰 주제가 있었잖아요. 사실 굉장히 큰 주제였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또 4차 산업혁명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또 블록체인 얘기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 아까 우리 좌장께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그거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해외 나가면 혁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단기간에 엄청난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 뭐 이런 거 배웠었죠. 저희 어렸을 때 다 상부 구조, 하부 구조 배웠는데 지금 아까 이제 사회적 뭐 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틀이 바뀌는 거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혁명적인 어떤 그런 우리 삶과 경제 구조라든지 우리 구조의 변화는 하부 구조부터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하부 구조의 가장 밑단은 경제 밑에는 사실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변화가 생겼고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바라보는 것은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혁명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크게 일어나는지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데피니션을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하나는 디지털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양적인 축적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걸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빠르게 일어나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게 두 마리 개물이라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구글의 그 GPS 시스템하고 우리 손 안에 들어오는 그 디바이스로서의 이 모바일, 스마트폰 두 개가 각각은 뭐 별 효과가 없었는데 두 개가 만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손 안의 시장이 만들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가 다 거의 다 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서 손 안에 다 시장을 갖고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갖다 거기서 시간 공간 제약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었다는 게 결국은 핵심적인 혁명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유통혁명 아까 최재분 교수님도 얘기하셨죠. 그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혁명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막 그 한 1, 2년 사이 전부터 본격적으로 추가되는 혁명이 기술혁명인데 그게 이제 지능정보 그 초점을 맞춘 기술혁명. 보통 우리 ABCD라고 많이 얘기하죠.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에서 빅을 뺀 데이터. 알기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막 전면적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디지털화에 의해서 유통혁명이 일어난 부분을 정말 이제 기술적인 혁명이 들어와서 생산성을 몇십 퍼센트 정도가 아니라 몇 배 단위로 바꾸는 거. 몇 배 단위로 바꾼다는 얘기는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코스트를 절감해가지고 코스트 절감한 걸 우선 뭐 마케팅에 쓴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건 혁명이다.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최재명 교수님 얘기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장혁명인데 그 시장혁명의 경우는 뭐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거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데 그냥 디지털도 PC 레벨의 디지털이 아니라 모바일, 손 안에 있는 모바일 혁명을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와 다이렉트리 만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유통혁명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P2P다. 가운데 인터미디에이션, 중간 상인이죠. 상인이 될 수 있고 백화점, 쇼핑몰 될 수 있고 금융회사 될 수 있는데 이거에 이제 점점 얇아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거. P2P. 두 번째는 빅데이터. 아까 빅데이터는 뭐 21세기 원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 소비자 생산자를 갖다 다이렉트 연결하면서 주로 생산자 빅데이터보다는 소비자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쏟아 나오는 거죠. SNS든 뭐든. 그게 실시간으로 나와갖고 바로 생산자가 클라우드에서 조회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빨리 소비자들의 어떤 평가나 의견이나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자기가 생산했던 재화나 서비스를 리노베이트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대단히 중요하고 세 번째 특징은 비대면이다. 그러니까 디지털이기 때문에 거래가 대면 거래가 아니라 이제 점점점 non-facial transaction을 비대면으로 가는데 그 비대면이 지금은 IOH 단계예요. 그러니까 인간 비대면이에요. 예.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이제 IoT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물 비대면이 점점 증가한다는 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속도를 가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기업이 어떻게 할 거냐, 또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개인이 어떻게 할 거냐가 있는데 길게 얘기해도 됩니까? 죄송해요. 그러니까 먼저 기업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특징을 갖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되돌릴 수 있는 거냐. 아까 누가 얘기하셨죠? 되돌릴 수 없어요. 이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쭉 가게 되면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게 보고 있다가 뭐 윤리적인 이슈, 어떤 이슈 다 해결한 다음에 가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업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은 바로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특징이 몇 가지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두 가지 특징을 들락하면 저는 레버리지하고 퓨전을 들고 싶어요. 디지털은 레버리지다. 레버리지는 뭐냐? 결국은 주어진 시간 내에 과거는 10년 걸려서 일어나던 기업 차원에서 본다면 매출이나 수익이 이제는 5년, 3년, 경우에 따라 1년 내에 일어난다. 아까 유니콘 얘기하셨죠? 유니콘이 뭐죠? 비상장 기업이면서 스타트업이면서 별 볼 일 없는 그 매출이나 수익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1조 이상으로 기업가치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왜 1조 이상을 평가를 받느냐? 뭐 페이스북이나 무슨 구글이 애플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사느냐? 아니죠.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 재화 서비스가 좋다면 옛날에는 10년 걸려 들여놨던 매출이나 그 프로핏이 이제는 1년 내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공간 제약이 없으니까. 그 익스펙테이션 주시장에서 받기 때문에 바로 유니콘으로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은 앞으로 디지털 시대는 이 레버리지를 활용을 안 하면, 즉 시장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전략을 안 짜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기업이 무조건 레버리지, 우리 같으면 이제 해외 나가는 거, 글로벌 연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판하고 연결해야지 시간 공간 제약이 없어지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유통혁명이 일어나고 도담이 기술적인 ABT 혁명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고, 항상 어떤 새로운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큰 그냥 자잘한 기술이 아니라 인프라 기술일 때에는 이 표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 표준화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정말 키나 관심 갖고 뛰어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퓨전은 뭐 이제 아까 디지털 특징이라했지만 하시겠죠. 번들링 서비스 같은 거예요.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거 지금 했지만 그동안에 무슨 뭐 수수료를 깎아주고 UI UX가 좋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됐지만 앞으로 그런 디지털 선상에서 퓨전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게 될 때 또 다른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예를 한번 들어버리고요. 정부는 그러면 이런 4차 혁명 시대 뭘 해야 되느냐?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기술은 그게 더 디스트럭티브 할수록, 즉 혁명적인 혁신적일수록 기존의 틀, 법, 제도, 인프라, 시장 관행하고 안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을 어차피 갈 거니까 좀 이거 갖다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규제 샌드박스니 또는 뭐 규제 프리존이니 이런 거 갖다 만들게 되는데 정말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 틀에 갖다 놓고 트라이얼 에러 갖다 거쳐서 전체적인 코스트 대비 베네핏이 훨씬 크다면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그걸 과감하게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그게 뭐냐면 선허용, 정책적으로 후보안 또는 후규제죠. 중국은 이미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 쪽에 좀 더 과감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디지털 시대에는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의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회임 기간이 대단히 짧아집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융합기술에서 빅데이터에서 굉장히 기술 쫓아가는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기술 갖고서 10년, 20년 예컨대 먹고 살 수 있던 게 이제는 3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A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뭐 기술 유출 이런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팔아야 된다. M&A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기업 생태계상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점프할 때 주춤주춤 거예요. 왜? 새로운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옛날 같으면 10년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는 3년도 못 가니까. 그래서 그런 쪽이 계속 끊임없는 창업과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뭐가 중요하냐? 창업비용을 대대적으로 낮춰줘야 된다. 그거는 어떤 모아갖고 창업비용을 낮춰주는 게 아니라 기술과 아이디어 갖다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갖다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빅데이터가 이제 그 대표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시장 만드는 노력은 안 하세요. 그건 기업이 알지, 뭐 정부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날로그 사고예요. 디지털 때는 아까 시간 공간 제약이 없이 글로벌로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아까 이게 나왔죠. 글로벌 마켓캡 시가총액으로 했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 했을 때 7개 내지는 기준에 따라서 8개가 다 디지털 플랫폼 갖고 있는 ICT 혁자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만들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있던 G마켓이 이베이에 팔려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외랑 연결시킬 수 있고 그것이 브랜드네임을 갖게 되면 가장 취약한 게 뭐죠?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이 브랜드가 없고 해외 유통망이 없어요. 암만 제품이 좋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디지털 플랫폼 브랜드 유통망을 타고 전 세계로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유니콘도 만들어 쫓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이런 쪽의 역할을 해주고 동시에 이제 개인을 보면 개인은 사실은 소비자 주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디지털 이쪽과 이 기술이 들어올 땐 좋은데 양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취약계층과 이런 그 실패계층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에 정부가 좀 더 뭐 파이낸셜 인클루전 뭐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 갖다 적극적으로 만들고 때로는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도 약한 거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해주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아날로그 때는 수출입도 B2B다. 그러나 앞으로는 B2C로 간다는 거죠. 이미 우리 중국의 알리바바가 광군절 11월 11일 날 엄청나게 팔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작년도 같은 건 매출이 40조였죠. 그 중에 알리바바가 28조였는데 이게 결국은 개인이 선택하는 거죠. 지금 수출입은
뭐 파상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B2B로 가서 그다음에 확산이 되는 건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블록체인의 가상화폐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데 이런 쪽에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블록체인 얘기도 됩니까?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블록체인이었는데 저는 블록체인 아까 우리 김순희 교수님이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열쇠냐 미래. 근데 저는 기술 쪽 출신이 아니어갖고 원래 그냥 조금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열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까 ABC도 얘기했지만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ABC 중에 특히 중요한 게 BB다 이렇게 생각해요. 빅데이터,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는 아까 뭐 원유처럼 해가지고 소비자 생산 연결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제어와 서비스를 빠르게 리노베이트 해갖고 시장을 장악해 갈 수 있는데 핵심이라면 뭐 컨설팅 받고 시간 질질 끌면 이제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죠. 바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비대면 거래가 앞으로 디지털제는 점점 확산이 된다. 지금 IOH의 비대면이지만 이제 IoT의 비대면으로 가면 더욱더 사물 비대면 거래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수영 씨님이 얘기하셨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만나서 하기도 조금 만나서 이렇게 해도 조금 좀 믿지 못하겠는데 이게 만나지 않고 그냥 비대면으로 거래라면 더 보안 이슈가 시리어스하다. 그래서 보안을 그때 거래할 때마다 각기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쓸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적으로 아예 보안을 갖다 이렇게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슈가 나올 거다. 그걸 대표 주자로 지금 나온 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IoT에서 IoT로 가게 되면 더욱더 거래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100개 의사결정을 한다 하면 자동이 아마 99개에서 97, 8개 될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걸 갖다가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하루에 5개씩만 의사결정하려면 머리가 막 돌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모든 게 자동화된 거래로 다 이루어질 텐데 그 엄청나게 자동화된 거래가 많이 생겼을 때 문제는 그걸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누가 시스템 셋업해갖고 장사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자기가 다 만약에 그거 갖다가 인터라이즈 해가지고 내재화시켜서 비용을 댄다 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소비자 전가가 될 거다. 그럼 소비자는 편리하고 싸고 빠르고 안전하니까 좋긴 좋은데 비용을 너무 많이 감당하려면 누가 하려고 그걸 하겠냐. 그러면 결국은 이거 갖다 비즈니스 모델 뚝 흘러가려고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쪽에 시스템이 아예 나와야 될 거다. 그래서 아까 보안의 이슈, 비용을 줄이는 이슈. 근데 블록체인이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아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3자 검증 비용이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위조 변조 갖다 못하게 막을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근데 뭐 기술적 완성도가 낮으면 결국 가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IoH에서 IoT로 가는 시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점점 확산되는 시대에 그 엔드 유저인 소비자들의 니즈가 그쪽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블록체인 쪽에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 갖고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우리 박상준 센터님 얘기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막 하려다가 가상화폐가 그냥 막 가격이 막 급등하고 막 하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막 그냥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그쪽은 좀 뭐 거래도 좀 그렇고 뭐 ICO 발행하는 것도 좀 뭐 금지하고 이래서 애로가 많이 있고 일각에서는 또 야 이거 퍼블릭 블록체인 가게 되면은 이게 가상화폐하고 분리가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기 할 얘기가 이쪽도 굉장히 길지만 이건 우리 박상준 센터님이 하실 거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퍼블릭 블록체인, 즉 퍼블릭 블록체인 얹게 되는 지금 그 가상화폐, 예컨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계통들은 범용성, 그래서 확장성,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어느 쪽에 다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익스펙테이션 기대 때문에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화폐라는 어떤 교환 수단보다는 자산으로서 먼저 기능을 해버린 거죠. 이런 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제도화시켜야 돼. 이건 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도화시키고 규제 범위를 강도를 세게 하다가 풀든 그건 하여간 좀 어떤 컨셉 같은 게 거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거하고 좀 결부해서 퍼블릭만 하지 말고 물론 이제 프라이빗으로 가게 되면 그 범위나 이게 작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가 있긴 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범위와 대상이 제한 있는 쪽의 걸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범위와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자산으로 먼저 기능을 하기보다는 교환으로 기능을 하죠. 뭐 이게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쓸 거라는 생각이 먼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이 막 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블록체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실수요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우선 나와가지고 정말 얹어서 돌려보니까 싸고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지 이런 검증이 돼야지만 펀더멘털과의 괴리를 없애면서 시장을 제대로 육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엔 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실수와 연결이고 두 번째가 또 굉장히 큰 허들은 실물화폐
즉 중앙 권력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와의 괴리죠. 민간이 발행하는 거니까. 예컨대 가상화폐가 정말 많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똑같은 규모만큼 발행이 됐다. 그럼 물가가 2배 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용인할 수 있고 톨러런스에서 어떻게 가져갈까? 이걸 없앨 거냐? 굉장히 베네핏이 크니까 가져가긴 가져가되 톨러런스 어떤 범위 내에서 가져갈 거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요. 근데 저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허들들을 뛰어넘으면서 가상화폐들이 진화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발전하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변화 발전하면서 적응을 해나가면서 계속 갈 거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이런 것이라고 좀 규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사토시 나카모토가 저 1세대 저 비트코인 가정도 다 깨졌잖아요. 아까 탈중앙화도 깨졌고 이미 일부 독과점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채굴 시장, 발행 시장만 전제했지 유통시장 거래소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게 생겼고 유통시장이 생겼으니까 거래소에 예컨대 피를 받는 것 중 일부를 갖다 떼가지고 예컨대 인센티브 줄 수가 있죠. 꼭 비트코인 갖다 뭐 채굴하는 사람한테 주는 인센티브 아니고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깨졌기 때문에 그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원래 지금 핵심적인 이점,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엔드유저 소비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이점, 예컨대 보안과 중간 비용 갖다 없애는 그런 부분이 핵심이라면 그런 쪽의 기능을 살릴 수 있다면 나머지는 유연하게 생각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퍼블릭은 빨리 제도화 시켜서 가고 프라이빗 쪽을 갖다 활성화시켜서 두 개가 만나는 구조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미 1세대에서 2세대, 즉 채굴형에서 지금 혼합형으로 가고 3세대까지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민은행 중국의 인민은행 중앙은행 있죠. 거기서 금년 말이나 내년이나 언제쯤이면 반드시 지금 중국이 가장 지금 이 가상화폐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정 디지털 화폐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은 충분히 그런 목적과 그 이유가 있다. 며칠 전에 지금 중국이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원유를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위안화로 합니다. 달러 기축통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품 거래는 다 달러 베이스예요. 근데 그걸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이 기축통화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날로그 기축통화에서 지금 원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은 중국의 사실은 시장 사이즈로 보면 미국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오토나 공유경제가 지금 중국 규모가 훨씬 큽니다. 미국보다. 당연히 디지털 쥐안을 중국은 겨냥을 해요. 그러면 디지털 화폐에서는 반드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만들면은 그래 니네 만들어라. 뭐 우린 딴 거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중국 시장 엄청나게 커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근데 알리바바가 지금 전 세계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하면서 우리가 예컨대 인민은행에 발행한 디지털 법정 디지털 화폐 뭐 런민 코인을 하든 뭐라고 하든 그걸 받겠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저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변화할 거다.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는 이런 거다라고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쪽에 있으면 그걸 갖다 살리면서 가는 것 같다. 좀 더 정책적으로나 기업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각도에서 이제 정부도 지금 사실은 막 갑자기 올랐다가 빠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좀 적정한 시간이 되면 그런 쪽에 좀 정부도 정책적인 걸 어떤 적극적으로 좀 내놓고 민간 쪽에서도 거래소 쪽 유통 쪽보다는 정말 실수요로서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정말 내놔서 그런 쪽에 특허도 내고 해가지고 좀 글로벌의 변화에 쫓아가는 그런 쪽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예,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과정 중에 아주 핵심적인 그 이슈들을 다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생태계 문제, 신뢰의 문제, 블록체인, 범용성, 커머디티의 문제, 시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한 가지 공감이 가는 것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기술이 특정 기술에 대한 어떤 정의가 이거다. 그런 어떤 정적인 정의를 많이 도출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 3차, 4차 이렇게 나누는 것조차도 제가 이제 외국을 다녀보고 그러니까 그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물론 이제 그런 변화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유독 많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키워드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외국에 다니면 외국 사람 4차 산업혁명은 그 클라우스 슈밥이 그때 2016년에 세계 다보포스에 얘기한 거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지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하고 제가 보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생태계의 문제, 생태계를 형성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플랫폼을 형성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가? 정부가 나서서 프로액티브하게 나서서 그걸 한다고 생성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시장에 놔둬서 라제페어 같이 놔줘서
자발적으로 바텀업좀 일어나게 하는 것인가 그런 이슈들. 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관변 주도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관변 주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되고 크리티컬 매스가 형성이 되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왜냐하면 2016년 이후에 이제 기술의 실질적인 진보가 있었는가 하는 걸 보면은 그때 2016년에 이후에 예를 들면 포켓망고라는 어떤 증강현실 게임이 나왔고 구글 글래스가 그때 잠깐 있다가 망했고 또 뭐 3D라든가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왜 금방 나왔다가 없어졌는가. 2016년에 상반기에 포켓망고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 2016년과 2017년 상반기까지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파퓰레를 일으켰잖아요. 전 세계적인 근데 지금은 그냥 아마 여기서 포켓망고를 하시는 분은 거의 많이 없을 거야. 하나의 게임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즐기고 있는 게임으로서 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승주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가트너의 그 그래프 있잖아요. 그 테크놀로지의 그 기술. 어떤 기술이든 처음 나오면 그 조금 그 인기를 얻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환호하는 것도 이런 거 있고 올라가다가 이제 쭉 내려온다는 거죠. 인기가 떨어지는 시간이. 근데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 이제 좀 올라가서 플래토 어떤 변곡점에서 이제 쭉 가야 되는 그 서스테이너블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형성이 안 되고 포켓망고는 이제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없고 그냥 이렇게 나간 거고 구글 글래스도 마찬가지죠. 구글 글래스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환호하고 좋은 서비스다 이렇게 했지만 없어졌잖아요. 하나의 웨어러블의 하나의 뭐 그런 기술의 발전에 하나의 서광을 비춘 방향성을 주는 어떤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사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규제적인 측면도 많았고 그런 측면들이 따라주지 못했다는 거죠. 생태계가 형성이 못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VR 가상현실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대고 있지만 시장에서 한마디로 비즈니스 모델로서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서비스가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디어나 저널리즘에서도 가상현실을 이용한 버추얼 리얼리티 저널리즘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HMD를 이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아직까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 뭐 사용성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비싸기도 하고 또 버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재봉 교수님이 여러 가지 4차 산업의 밝은 미래를 많이 또 설명하시고 좋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용했지만은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생태 형성되기, CPND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형성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한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나 킬러 답은 없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는 전통적으로 프로액티브한 굉장히 인터비닝한 어떤 그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프로액티브한 역할을 해왔죠.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레귤리티 브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이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이제 그 근대화 사업에서는 어떤 IT라든가 굴뚝 산업에서 성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과연 혁명이라고 치면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이 다를진데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큰 어떤 그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들을 해라. 그래서 많은 대학의 교수들도 지금 연구 제안서 쓸 때 다 정부가 개안한 그것만 한다는 거죠. 어떤 전문가는 정부가 나서서 4차 산업혁명 이거고 이런 기술을 해야 된다고 정하는 순간 이미 끝났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이미 진행이 되는 거고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 이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다고 정하는 순간 이건 4차 산업혁명 오해를 저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공감이 갔던 거예요. 어떤 기술을 정의하려고 하지 마라. 예를 들면 빅데이터와 예전에 데이터 마이닝 뭐가 차이가 있는가. 뭐 사물 인터넷과 예전에 뭐 얘기가 되었던 스마트시티나 뭐 유베쿼터스 컴퓨팅 뭐가 차이가 있는가. 다르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됐다가 한 5, 6년 지나고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른 어떤 이슈가 나올 텐데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어떤 어떤 이렇게 폴리티컬 슬로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소셜 코스트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어떤 관변 주도라든가 이런 폴리티컬 슬로건에서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발음업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한 서비스가
이제 그 시장에서 마켓에 다미넌트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CPND가 형성이 되고 그 관련 어떤 팔럿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자연스러워 형성이 되고 있다는 이제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측면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님께서 한번 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는 건가요? 예, 참 답답합니다. 예. 아까 정유진 센터장님이 저는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시는 게 일단 좋고요. 예. 첫째, 언제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오해했네요. 예.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래가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5년 후를 말씀하시는 건지, 10년 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한 10년 정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재본 교수님께서, 일단 저는 총론하고 강론이 있는데, 여기서 뭐 기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저는 정보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아까 우리 최재본 교수님이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이제 현재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IT 기업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포노산페스라는 용어를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를 저렇게 데이터 관점에서 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좋고요. 오늘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10년 전에 만약에 최재본 교수님이 포노사펜스를 얘기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 지금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예요. 결과가 나와서 이제 포노사펜스 하면 좋네, 그렇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포노사펜스 시대가 오기 전까지 오려면은 10년 전부터 그런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다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겁니다. 저희 나라가 1990년대 인터넷 지능 정책을 펴면서 IT 강국이 됐고요. 모바일 보급률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거의 100% 아니에요? 세계 1위입니다. 근데 그 모바일 포노사피엔스에 대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은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저희는 포노사피엔스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선도를 못한 거죠. 추적하고 각 전문가들이 각자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지금 블록체인에서 똑같은 논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얘기가 2016년부터 이걸 떠들고 다녔어요. 3년 동안. 아마 여기서 저를 아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6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거의 400회의 강연과 토론회장을 갔습니다. 제 입에서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술로 보느냐는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김준수 교수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한 단계 저는 더 갔으면 좋겠어요. 블록체인이 뭐냐는 정의조차도 우리나라는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조금만 보시면 블록체인은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블록체인은 새로운 컴퓨터입니다. 분산 DB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새로운 컴퓨터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컴퓨터의 기능이나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 저는 뭔지 정의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느끼는 거는 아까 최재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그쪽으로 간다는 거는 암암리에 느낍니다. 그거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초연결, 초지능이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리고 개인의 권력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소비자 취향에 맞춤형 세계가 생기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최재원 교수님께 말씀하신 그 포노사이언스는 이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10년 후의 미래는 포노사피엔스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10년 후의 미래는 제가 아까 최재원 교수님 말씀 듣고 딱 떠오른 게 그럼 10년 후에 우리 애들은 블록체인 사피엔스 거다. 스마트폰에 한 발짝 더 나가서 블록체인 사피엔스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예측하고 제대로 정책을 폈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아마존 같은 기업 나왔을 겁니다. 근데 못한 거죠. 저는 그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유준 교수님께서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어떤 세대인데 갑자기 아날로그 얘기가 나오나요? 지금 디지털 세대 아닌가요? 지금 공무원들이 일할 때 종이문서를 하나요? 전자문서를 하고 인터넷하고 G포시라는 전자정보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우리가 포노사피엔스에서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거죠. 놓친 건 뭐냐?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큰 실패가 우리나라의 규제겠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포노사피엔스가 맞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저희한테 온 거예요. 뭐냐? 블록체인 사피엔스로 가야 되는 기회가 저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포노 사피엔스 시대를 끝내고 우리가 세대를 주도할 수 있는 블록체인 사피엔스로 가는 국가 전략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0년이 안 걸린다고 저는 봐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석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제로 드는 게 2027년 되면은 2027년입니다. 9년 남았습니다. 2027년이 되면은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된다고 해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럼 우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블록체인이 지금 현재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정보보호 문제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세상에 문제없는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저희 같은 블록체인 기술자한테 맡겨주세요. 원하는 시간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발전은 저희가 시켜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10년 후의 세상에서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할 거고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정부의 정책이 정확히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암호화폐 정책입니다. 암호화폐 정책을 우리나라가 작년 9월부터 ICO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아까 굉장히 기쁘다는 게 뭐냐면은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오해한 것 같은데 좀 부정적으로 보시다가 요즘 이제 긍정적으로 오신 것 같아서 좋은데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어요. 암만 예.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네. 하세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분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을 133억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겠대요. 정부의 역할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에 관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정부가 왜 시장에 관여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정부의 역할은 그 경제나 미래 경제 시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정부가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스타트업이나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그거를 실증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그 시장의 역할을 정부가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시고 빨리 블록체인에 대한 지능 정책을 써야 됩니다. 제가 보는 미래 기술은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입니다. 인공지능은 서비스 단에서의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인프라 단에서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블록체인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이다. 오늘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이다. 이거는 다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2의 인터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니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블록체인 지능 정책을 써줘야죠. 그래서 블록체인 강국으로 가야 됩니다. 제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하고 밀접합니다. 블록체인이 없으면 저는 제4차 산업혁명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총론적으로 정부가 좀 귀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문재인 정부의 주장하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그거 아닙니까? 투명하고 신뢰스러운 나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 소통이 잘 되는 정부. 근데 이상하게 소통을 안 하세요. 국민청원제도가 돼 있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청원제도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없어요. 특히 암호화폐에만 들어오면 우리나라 정부는 공개를 안 합니다.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에서 해가지고 뭐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에 대한 암호화폐 정책 TFT를 만든다고 하세요. 제가 아는 바는 아직도 안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시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보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정책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예산 드리는데 인공지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중요합니다. 빅데이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천억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143억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는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신대요. 저는 잘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암뉴스 TV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었으면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략적인 얘기가 제가 볼 때 아직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4차 산업혁명 해야 됩니다. 그 정의가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때 인공지능, 빅데이터, 심지어 퀀텀 컴퓨터까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제2의 인터넷이라는 또는 블록체인의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라는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전략을 좀 재현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 제가 여기를 그런 자리로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컴퓨터예요. 새로운 컴퓨터. 그리고 새로운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도 나왔을 거예요. 중국에서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개발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게? 그게 무슨 뜻일까요? 블록체인이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만들었대요. 블록체인 PC를 만들었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스마트폰은 블록체인 스마트폰으로 바뀐다는 뜻 아닌가요? 앞으로의 PC는 블록체인 PC로 바뀐다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그 포노 사피엔스에서 제가 블록체인 사피엔스로 간다는 얘기가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버 AMB를 포노 사피엔스 아마존의 그 상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죠. 저희가 돈을 버나요? 그 사람은 혼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의 불균형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정부의 첫째 정책이 뭡니까?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공유경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버나 A&B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벌어요. 저희들 데이터인데. 블록체인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버나 블록체인을 탈중앙화시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유경제. 그게 블록체인의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일단 요 선에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자꾸 또 근데 뭐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지난번 어디 토론에서 한번 좀 얘기가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블록체인이나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뭐 다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가상화폐에도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더 이제 세분화시킬 때가 됐다. 아니 총론만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좀 구분해서 좀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정부는 좀 가급적 빨리 좀 제도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좀 보세요. 저 ICO도 발행 금지 시켰고 지금 거래소도 뭐 잠정적으로 폐쇄했고 뭐 이랬는데 지금 중국이 예컨대 2014년에 그 특허를 보게 되면 국제 특허를 보게 되면 두 개국 미국이 150개였는데 지금 작년도에 미국을 훨씬 앞질러고 블록체인 지금 특허가 400개가 넘어요. 미국이 한 360개 되고 ICO 다 발행 금지하고 다 했는데도 그리고 알리바바가 이미 알리바바 아시죠? 글로벌 지금 플랫폼 갖고 있어요. 걔네들이 예컨대 뭐 아까 엄청나게 막 매출 올리지만 짝퉁이 뭐 40%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블록체인을 갖다 올해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그 닉네임 다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 개발과 이 세컨더리 마켓 쪽에서의 가상화폐가 반드시 일치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빨리 그거 갖다 제도화시키고 해야 되지만 기업과 우리 기술 쪽 담당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런 거를 개발해서 블록체인 서비스 연결해서 코드 내고 빨리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다음. 그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다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이제 사업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산업 현장에서 부닥치고 이제 이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ICO를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저희가 재단을 스위스에 두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ICO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 다음에 지금은 스위스에서 이제 싱가포르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ICO 하는 게. 많이 옮겨왔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나 혹은 아니면 싱가포르 이외에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고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얘기는 이미 작년부터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암호화폐가 뭔지 그리고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O에 대해서는 금지한다고 합니다. 금지 이거 법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사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다들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산업적인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실제 산업들을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보고 아까 좀 세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보다 더 세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블록체인이나 혹은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자꾸 논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의들을 빨리 해줘서 정부에서는 그 어떤 사업을 하든 개발을 하든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들을 자꾸 좋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주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ICO를 합법화 시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특구를 정해서 합법화 시켜주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쪽으로. 다 모이고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들이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본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거기서 생기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ICO를 합법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지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그 끈끈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지 말고 좀 산업 현장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그냥 지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놓고 좀 인정하는 그런 자세로 좀 정부나 아니면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벤처기업들도 저희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지만 작년에 ICO를 해가지고 700억 정도의 그 자금들을 모았습니다. 전 세계 92개국에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100개 안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죠. 블록체인 OS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블록체인 회사입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게 아까 정유정 교수님께서 원칙적인 얘기는 저도 찬성합니다. 예, 언제 제도화 시켜줄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토너사펜스에서 저희가 깨지 못한 거는 정부 정책 실패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 사펜스라는 용어를 최재범 교수님 얘기 듣고 만들었는데 정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죠. 연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공개하셔야죠. 무슨 연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시장을 갖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한 정책 일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업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시장을 키웁니다. 그리고 아까 정유정 교수님이 뭐 업체들 보고 킬러 어플리케이션, 킬러 콘텐츠 만드시라고 하는데 만들게 해줘야 만들죠. 제가 100m,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100m 달려가지고 세계 1위를 하고 싶은데 정부가 대해서 발바닥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왜 1등 못하느냐. 1등 하면 우리 키워줄 텐데. 저는 좀 극단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혁명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위원회라는 게 대통령직 속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전략, 제4차 산업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안에 블록체인이 없어요. 블록체인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많은 일자들이 있을 텐데 기존의 어떤 정책을 답습한다는 겁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정부도 말씀을 하시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국가 전략에 블록체인이 그냥 단어만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추진하시는 모든 전략 추진 계획에 블록체인은 빠져 있어요.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계기로 좀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바탕으로 좀 이제는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어떤 전략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으로 나온 겁니다. 예. 예, 우리 박성준 센터장님하고 같이 하면 참 얘기를 제가 한 번 하고 보통 끝내는데 자꾸 여러 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런 제도화 규제 틀을 만드는 게 제도화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둘러도 개인적으로 이제 유통시장하고 발행시장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저는 발행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통시장은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우리 보듯이 밸류에이션 아비트로지 하는 거고 서로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에 불과한 거고 발행시장이 사실은 자금 조달을 통해서 고용도 하고 새로운 생산을 갖다 일으키는 거죠. 물론 투자하신 분들한테 유통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세컨더리 마켓인 거고 프라이머리가 아닌 거고요. 그런 관점을 볼 때는 ICO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ICO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데 그래서 좀 그런 쪽을 빨리 제도화시키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요. 근데 아마 정책적으로는 굳이 뭐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 화이트 페이퍼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중국에서도 오고 많이들 오니까 봅니다. 그러면 이게 코인으로 발행해야 되는 건가, 쉐어로 주식으로 발행해야 되는 건가 헷갈리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육성이 되면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다. 정부 정책적으로 어느 시점 딱 잘라봤을 때 일국의 한 나라의 한 시장의 돈은 정해져 있죠.
그 정해진 좀 한쪽으로 확 쏠렸을 경우에 우리가 뭐 근데 코스닥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막 이랬을 때 자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 이런 이슈도 사실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균형 감각을 갖고서 정부가 이제 정책을 좀 펴줘야 된다 이제. 코인을만 다가가고도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원래 코인 발행은 사실은 블록체인 알고리즘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벤처 펀더멘탈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 코인으로 발행하는 그런 것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생각도 좀 균형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아직 그 생각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6월 14일 날, 공교롭게 그게 지방선거 다음 날이긴 한 것 같은데, 뭐, 특기로, 블록체인 글로벌 뭐 세미나도 있다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정도 이유가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좀 의미 있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좀 규제 제도화시키는 타임을 좀 약간 놓쳐서, 전혀 나가지 못한 그런 측면이 좀 있다. 그죠? 사실은 우리 박센터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 폭락하거나 그래갖고 뭐 저번에 이제 아주 안 좋은 개인적인 일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좀 경제적인 논리에 좀 더 입각해가지고 사회적 정치적 논리도 있으니까 그런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빨리 좀 해나가야 저희가, 글로벌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고 간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하면은, 아까 최재범 교수님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우리들 입장에서 애들을 가르치냐고요. 포노사피엔스가 뭐예요? 애들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을 볼 때 왜 지금에 있는 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보시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미래 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그러니까 입장의 시각을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까 그랬잖아요, 최지범 교수님께서. 게임하는 게 우리를 볼 때는 안 되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싹다운제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럼 블록체인 관점에서 미래 입장에서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혁명이시라며요. 어떻게 솔직히 혁명을 일으키는데 기존에 그 뭐라 그럴까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점을 갖다가 하나도 그 해결해 가면서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혁명이지 않습니까? 혁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어쨌든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그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어차피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그 돈으로 그 경제로 우리나라 국민들 잘 살게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은 똑같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저희 집사람이 오늘 저 나오는데 강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강해지래요. 그런데 답답해요. 지금 제가 정부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 자꾸 현재 시각에서 바라봐서 문제점을 쫙 나열하세요. 자꾸 중국이 ICO 금지한다고 얘기하죠. 중국이 ICO 그럼 중국 빼고 ICO 금지한 나라 있나요? 왜 중국을 봐요? 미국은 안 보고 유럽은 왜 안 보십니까? 꼭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레퍼런스를 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은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주 굴기 하죠? 군사 굴기 하죠? 중국은 지금 화폐 굴기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유선 센터장님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은 쩐의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쩐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중국은 기축통화를 원합니다. 왜? 세계 최강이 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를 잡아야 돼요. 중국이 미국한테 꼼짝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기축통화, 하나가 군사입니다. 그 중국은 종이화폐로서의 기축통화는 제가 볼 때 조금 포기한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디지털 법정화폐가 되는 디지털 쩐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가 디지털 법정화폐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상당히 실증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디지털 법정화폐가 될 겁니다. 중국은 그 디지털 법정화폐에서 기축통화가 되길 원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디지털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이거는 저같이 경제학을 모르고 법을 모르고 모르는 사람도 눈에 보이거든요. 왜 정부의 그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제가 볼 때 보실 것 같아. 그 우리나라도 뭘 해야 돼요? 디지털 쩐의 전쟁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빨리 정책을 세우셔야죠. 우리나라 정책 중에 현금 없는 사회 만드신다며요. 그게 2025년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나라가 현금 없는 사회 만든다고 합니다. 뭘로 만드실 거예요? 동전 없는 사회 만들어진 거 아시나요, 여러분? 티머니 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구축비 운영병도 여러 가지 어렵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디지털 법정화폐로 인정해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디지털 법정화폐를 만들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좋은 기술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한번 실증 프로젝트를 해봐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한국은행이 빨리 우리나라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한 정책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블록체인 전문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블록체인 다 전문가들이고요.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공천회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공천회 한번 합시다. 탈원전 할 때는 공천회 하잖아요. 근데 왜 이 암호화폐만 들어오면은 정부는 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빨리 디지털 전의 전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저도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분들하고 30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전자선법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전자선법을 기술 책임자로서 만든 사람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공인인증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 정부 공무원들 분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신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인터넷 지능 정책 피고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된 게 30년이 걸렸습니다. 왜? 하드웨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10년이 안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더 빨리 제도를 하고 실증 프로젝트를 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디지털 법정화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블록체인 관련된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좀 빨리 만들어줘서 좀 토론이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열띤 강연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적인 기술들, 그러니까 블록체인,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이제 중요한 것들이 기술의 개발이겠지만 아울러 이제 사회적 이슈가 공통적으로 어떤 첫 번째 문제가 투명성, 그 transparency. 과연 이제 예를 들면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온 어떤 컨텐츠라든가 알고리즘의 자동 생성의 뉴스가 과연 투명하게 그 과정을 거친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항상 이슈가 되는 것 같고, 또 블록체인에서도 가상화폐나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것이 신뢰성, 트러스트. 그래서 공인인증서도 요즘에 이제 폐지가 된다, 뭐 이런 이제 뉴스 보도도 있는데, 그런 신뢰성을 어떻게 앞으로 담보를 할 것인가. 또 앞으로 이제 또 세 번째 측면은 어떤 책임성,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예를 들면 뭐 자율주동차도 나오고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최초로 자율주동차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과연 거기에서 책임을 누구한테 부여를 할 수 있는가, accountability의 문제들. 이런 세 가지의 문제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들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있겠지만,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은 사용자 중심의 혁명이다.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여러 가지 어떤 혁명들, 그런 것들이 사용자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무슨 어떤 로봇이라든가 챗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대화를 하고 친구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로봇이나 가상 로봇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가장 받아들이기 편하고 사용자들의 어떤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어떤 전문가 얘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이슈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플로어에서 어떤 질문들을 좀 받아보고 또 자유롭게 좀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아무 질문, 예.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그 산업용 빅데이터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말씀하시기를 제가 보는 견지에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그 총론을 말씀하시는 게 없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차 산업혁명이, 2차 산업이 그 육체혁명이라면 4차 산업은 정신혁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차 산업은 저희가 인간의 육체를 기계로 바꿨죠. 4차 산업은 정신을 바꾼 혁명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그 개인 빅데이터만 얘기하십니다. 개인 빅데이터는 모으는데 무진장을 치하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인터넷상에 있는 산업용 빅데이터가 무진장 쌓여 있습니다. 무료로. 저는 현재 뭘 하고 있냐면 전 세계 프로스포츠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유럽 축구, 뭐 NBA, 아이스하키, 테니스를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지금 저도 수많은 세미나 가보면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개인용 빅데이터만 얘기하시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산업용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미래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말씀은 잠깐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 구분이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특이점을 얘기하셨거든요. Singularity Point라고 그 기술과 인간이 어떤 합치가 되는 그 집점.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이 바로 그 특이점을 도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이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 그러면 특이점이 오는 시점이 몇 년이라고 그랬더니 2037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왜 2037년이냐고 그랬더니 대충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언제 그게 오고 언제 실질적으로 그런 건지 오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답변이 하실 분이 좀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아까 선생님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뭐 산업용 빅데이터는 당연히 중요해서 저희가 아마 말이 나왔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는 이제 뭐 개인 그런 그 빅데이터는 생성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중심이 된 거고, 산업용 빅데이터는 오히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뭐 개인 윤리 이런 이슈를 정보 이슈로 갖다 좀 더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가 있고 효율성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건 뭐 100%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소비자 쪽 그 빅데이터, 그러니까 사실 산업용 그쪽은 좀 생산자 빅데이터 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소비자 빅데이터를 갖다 좀 강조했던 것은 나가는 방향이 이제 소비자 주권이 강조되는 시대로 가고 있고 B2B에서 B2C 모델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국경을 뛰어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린 거지, 당연히 기업 산업 쪽의 그 생산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교수님 말씀이 맞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갑자기 정부를 욕하다 또 정부 얘기하네. 정부에서 충분히 이거에 대한 가치를 보시고요. 지금 어떤 모 부처에서는 뭘 지금 개발하고 있냐면 이제 글로벌 데이터 그 거래망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데이터 거래망에 대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냐면 결국은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목적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개인에 대한 어떤 그 맞춤형 그 경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개인용 빅데이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빅데이터 하면은 산업용품만 해서 개인용 다 포함되고요. 우리나라가 왜 그 글로벌 데이터 그 거래망을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상당히 큰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의 그 건강 데이터 30년이 지금 어딘가에 저장돼 있어요.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데이터인데 그거를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제가 강론에 제가 기술적인 강론으로 안 들어가려고 자꾸 해서 제가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그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유럽에서 얘기한 GDPR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저도 아마 박사거든요. 그 개인정보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 정보는 내가 통제한다. 이건 다들 아세요. 그리고 남에게 주는 정보는 최소화시킨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세요. 근데 개인정보의 3대 원칙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에게 준 내 정보도 내가 통제한다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한 예가 뭐냐면 DRM이 나오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 관리 솔루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의 목적은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아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블록체인의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고 공개되니까 개인정보 보호하고 상충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블록체인의 목적이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원래 블록체인이 원하는 건 마이 프라이버시 블랙박스를 갖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가 전기 데이터. 우리나라 전기를 독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분산시켰죠. 지금은 이제 공사로 되지만 이제 반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의 빅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한 개인 데이터는 아니겠죠. 국가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 그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용 빅데이터 정책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인 빅데이터에 치중했다고 너무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예. 최 부사장님 어떻게 좀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일단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가치가 이제 어디서 오는가부터 먼저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치라고 하는 건 노동을 통해서만 가치가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가치가 이제 만들어지는 사회로 이제 넘어왔고, 이제 그 가치에 의해서 그 거래가 되고 있는 사회로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고요. 블록체인은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개인들이 그것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것들을 자기 권한 안에 둬야 된다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입장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식별화 기술과 관련해서 암호화 기술도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그 블록체인 기술이랑 같이 얹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에 대한 가치가 과연 그 어떤 식으로 그 사회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것도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는 또 고민이 되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로봇이 생산하는 가치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는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 대한 사람이 하는 만들어내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치에 따라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주어져야 되는 가, 이게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에서의 어떤 기본소득의 문제까지도 이 그 데이터를 활용한 가치 문제로 이제 치환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좀 고민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예,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예. 저는 왜 4차 산업혁명인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명확하지 않거든요. 왜 4차 산업혁명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는데 거기는 보면 가장 무동력의 동력으로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방적기 같은 경우 보면 방적기가 발명됨으로 해서 그 증기기관을 이제 동력으로 해서 영국이 이제 모직 생산량의 한 80%, 전 세계의 생산량을 독점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양복을 입고 있는 게 그 시대 때에 표준화돼서, 그럼 2차 산업혁명은 뭐 아시다시피 그 증기기관의 동력이 전기로 변하면 왜냐 해가지고 전기로 변해서 이제 모터가 발견되고 또 모터가 이제 공장의 동력으로 돼서 생산성 향상을 상당히 증가시켰잖아요. 그리고 3차 혁명은 이제 컴퓨터, 대표적인 게 그렇죠.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자동화로 인해서 생산의 효율성이 증가가 됐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이제 크게 그거잖아요. 유선통신이 무선통신으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커넥티비티가 증가됐다. 근데 이런 같은 산업혁명들은, 그 생산성 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3차 그 컴퓨터 자동화 그 연장이고 통신 방식이 이렇게 바뀐 것 뿐인데, 그렇게 할 만큼 생산성 증가가 급격하게 돼서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걸 질문하고 드리고 싶고요. 특히 블록체인이 그 4차 산업혁명의 이렇게 열쇠, 또 이렇게 중요 기술이라고 했는데, 블록체인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산성을 증가시켰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 교수님이나 박 교수님께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일단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분권화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산업이 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이제 이런 형태의 그 행태를 가지고 국가나 시장이 주도했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의 그 4차 산업혁명에서의 그 중요한 부분은 분권화돼서 자율화된 조직이 그 피어 생산, 그러니까 각자 생산을 자유롭게 하고 그 생산에 의해서 자기가 그 소비하고, 그 다음에 그 생산을 하는 것들이 그 IoT나 여러 가지의 그 모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그냥 무조건적인 생산이 아니라 그 맞춰진 생산으로 가고, 이러면서 이제 생산력이 상당히 발전하는 형태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분권화되고 그 다음에 그 분산화된 형태의 생산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고요. 거기에서의 블록체인이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산화, 분권화된 형태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거래들을 블록체인이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신뢰에 대한 거래들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그 중앙이 없이 분권화된 상태에서 자율화된 조직으로서 굴러갈 수 있게 해주는 기술들을 블록체인이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씩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뭐 지금, 예, 사례요? 뭐 사례가 아직 지금 뭐 다 오지 않고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례가 지금 뭐 만족하실 만한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오는 충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혁명적으로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런 정도는 혁명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이미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차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혁명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혁명이 뭐냐, 뭐 그건 또 뭐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겠죠. 근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어떤 산업들이 뭐 지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들이 막 도출돼 나온다 하면 그거는 이제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지금 제가 이제 유통혁명하고 기술혁명이 두 가지 결합됐는데 사실 본질은 또 기술혁명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1, 2, 3차하고 다른 것은 1, 2, 3차는 다 제조업에 기반한 기술혁명이었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벌써 이 전 산업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 자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시장 중에서도 서비스 중에서도 금융이 지금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단히 다른 그런 구조의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때까지는 1, 2, 3차는 다 제조 쪽이었고 금융이나 서비스 쪽은 그냥 뭐 구슈나 보고 떡 먹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쪽에서 생산수 높아지면 같이 편승해서 가는 구조였지, 지금은 이 자체가 먼저 바뀌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혁명은 제가 유통혁명 갖다가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디지털 기반의 혁명이면서 그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 기술이 결합됐기 때문에 유통혁명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근데 상품 뭐 그 경쟁력 그러면 가격하고 품질인데, 4차 산업혁명 때는 가격 품질 외에 디지털 쪽에서 발생하는 금융하고 디지털 배송, 디지털 금융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고 있고, 인터미디에이션, 중개라는 어떤 산업, 유통, 금융 산업 이런 것들이 다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바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공유경제 옛날에 뭐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거 갖다 누가 만약 인프라 갖다가 자기 돈 들여갖고 만약 한다 했으면 그런 비즈니스는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이제 기술적인 게 막 본격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은 대단히 많이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컨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챗봇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챗봇 초기 단계지만 챗봇을 금융회사들이 옛날에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뭐 이렇게 사례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좀 답답한 게요. 죄송하지만 마음만 가지고 보시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가지고 어떻게 생산성이 증가되느냐.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외환 송금합니다. 지금 아마 외환 송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외환 국제 송금이요. 은행 가서 송금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VIP라 가지고 환전 수수료는 면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중개 수수료는 받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수취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송금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평균 6%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IT가 잘 돼 있어서 그래요. 그 송금 수수료의 대부분이 누가 가져가냐면은 스위프트망이 가져갑니다. 미들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식한테, 미국에 있는 제 자식한테 돈을 보내면 3일을 찾습니다. 제가 볼 때 수수료가 6%인가가 들어가면서 3일을 찾아요. 근데 이번에 은행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리플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위프트망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럼 일단 6% 벌잖아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특성상 실시간이라고 저는 굳이 뭐 실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보통 리플 같은 걸로 하면 한 2시간 내에는 결제까지 다 돼요. 빨라졌잖아요. 그리고 나는 수수료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내 입장에 있어서는 좋아진 거죠. 그리고 월마트가 뭘 했냐면은 돼지고기 있잖아요. 미국의 돼지고기 농축산물을 가지고 뭘 했냐면은 중국이 유변조가 잘 됐다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IoT하고 블록체인을 결합을 해서 돼지 축산에 대한
원산지 증명 및 그다음에 그 식품의 세이프티를 위한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건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돼지고기에서 농수산물로 이제 확대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하고 LG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물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 세계 그 컨테이너에 대한 그거. 기존에는 보통 물류에 대한 선적 프로세스를 밟으려면 41일이 걸립니다. 근데 블록체인으로 서로 탈중앙화된 정보 공유가 되는 블록체인으로 물류를 하니까 3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41일이 걸리던 일의 그 프로세스 시간이 3일로 줄었잖아요. 그 얘기는 비용도 줄었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전 세계에 10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저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글에 가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생산성은 좋아집니다. 생산성의 문제로 저는 블록체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부 모든 비즈니스는 그들의 경제예요. 그들. 소위 말하는 그 자본이 있든지 아니면은 힘이 있든지. 그러면 우리는 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경제 생태계의 메인 플레이어들이 아닙니다. 메인 플레이어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인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 아이디어가 그 경제 생태계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뭔가 새로운 나만의 어떤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고 그게 가능한 세상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개인의 고난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권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게 블록체인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저는 스티밋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페이스북 누가 돈 벌죠? 페이스북이 돈 벌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가서 아무리 활동을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경제 생태계예요. 근데 페이스북을 쓰면은 아무리 적더라도 저는 같이 참여하는 경제라서 저는 기여한 만큼 돈을 받습니다. 저한테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페이스북보다 스팀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례가 제 얘기는 많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 뭔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아는 바로는 뭐 독일에서 뭐 인더스트리 4.0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왜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4차 산업 생태계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현재의 산업 생태계 플레이들은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영원히 메인 플레이어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경제가 완전히 파괴돼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현재 네이버나 그다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을 능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혁명이에요. 왜?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이루는 메인 플레이어들이 바뀌니까. 그래서 혁명입니다. 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게 좋은 그 발표와 여러 가지 열띤 토론 끝에 이미 시간이 한 20분이나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발표나 그 토론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어떤 기폭제가 되고 많은 더 토론이 이어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연합뉴스 TV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정말 많이 공부가 됐고 또 여러분도 많이 공부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